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화와 군사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국방 기술에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진보 중 하나가 바로 레이저 무기의 개발이며, 이는 과학 소설에서나 볼 법한 개념이 현실로 실현된 것입니다.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항상 선두를 달리는 한국에서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그들의 잠재력과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의를 증명합니다. 한국은 자체 방위 능력 향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높은 에너지를 특정 지점에 집중하여 원거리 목표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능력을 통해 군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무기의 특징은 즉각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 위험 최소화, 자원 절약 면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최근 한국은 레이저 블록이라는 진보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인 항공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성공적인 시험을 통해 4km 거리에서 100% 목표 파괴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레이저 기술이 국방에서 가진 잠재력을 확고히 하고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의 위치를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군사 분야에서의 진보를 넘어 한국의 새로운 기술 투자와 개발에 대한 약속을 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국가의 방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변화무쌍한 지역에서 한국의 위치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레이저 무기의 제조와 적용에서의 성공을 통해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국제적 영향력과 자체 방위 능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의 강력한 전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세계적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레이저는 공상과학에서나 무기로 쓰일 법한 일종의 광선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발전된 기술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레이저 관련 무기를 미래 무기로 지정하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의 많은 국가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본 많은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렇기에 빠른 많은 나라에서 국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성능이 좋은 최신 무기는 연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자체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적군에게 날아오는 드론에 대응하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고, 무기의 이름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입니다. 블록1은 20kW 출력의 레이저 무기로서 3km 거리에 있는 드론과 무인기 타격 시험에 성공하였는데요. 지난 4월 타격 시험에서 3km 밖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시키며 명중률 100%라는 수치를 증명하며 실전 전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타격 시험의 성공으로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레이저 무기란 특정 포인트에 고출력 에너지를 집중시켜 파괴시키거나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출력입니다. 레이저의 출력은 파괴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출력일수록 해낼 수 있는 임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데요.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드론이나 무인기의 파괴에는 30에서 50kW급의 출력이 필요, 대전차 미사일의 요격이나 파괴에 성공하려면 100kW급의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300kW급의 출력이 필요하며, 전투기나 지상의 건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선 메가와트급의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레이저이기 때문에 미래전에서는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에 패권을 쥘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이저 무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작은 드론 하나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용을 생각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물론 레이저 무기 역시 비싼 건 매한가지지만 일단 설치를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료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약 1에서 2달러 정도, 원화로 약 2,500원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높아지게 되면 드론만이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을 떠나서 건물이나 기지조차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레이저 무기에 대한 가성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죠. 무기를 운용하는데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지비입니다.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성능과 유지에서 다른 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을 자랑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기 때문에 마하 8의 극초 음속 미사일 역시도 쉽게 요격이 가능하며 빛 그 자체의 속도를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탄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지금까지의 무기와는 전혀 다른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의 오발이나 물발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공방어의 경우 요격 미사일이나 발칸포 같은 기관 포탄이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했을 때는 자폭 기능이 있어서 만약 명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폭 기능으로 인해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레이저 무기는 한 번의 공격으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만약 요격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부수적으로 미치는 위협은 없거나 정말 미미한 정도이죠.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 무기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바로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빛을 사용하는 무기이다 보니 안개나 비 같은 안 좋은 날씨에는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장비이다 보니 전 세계적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한국의 해군은 레이저포와 레일건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 체계를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설치까지 오는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전해들은 해외의 매체는 가히 충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에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기본 상식인데 개발과 동시에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까지 하는데 고작 3에서 4개월 만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해외에서 놀랄만한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상이 아닌 함정에 설치하는 것 역시 큰 시도 중 일부인데요. 레이저포나 레일건은 고출력 에너지가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함정을 운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여유로운 에너지 보급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레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명 꿈의 무기라고 불리는 무기로서 화약 대신 두 개 레일 사이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금속 탄자 등 발사체를 음속보다 최대 7배 이상 빠르게 발사하는 첨단 무기 체계로서 레이저 무기와 같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 무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고출력의 레이저포와 레일건이 한국의 해군 함정에 탑재될 경우 원거리에 있는 함정이나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에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시험에 성공한 20kW급 레이저 대공무기인 블로기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출력을 30kW급으로 높인 블로기 역시 연구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순조롭게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대한민국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군사무기 신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최근 미국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대형 프로젝트를 뒤엎으면서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역대급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핵심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구현해내면서 대한민국 방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중동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통된 무기가 있는데 바로 드론입니다. 50만 원짜리 드론이 탱크와 포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가성비 무기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등 그야말로 판세 역전의 한 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무인기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장기전에서 드론만한 무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도 정찰용 항공기 대신 무인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돌연 알리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 육군이 급작스럽게 미래 육군 항공의 틀을 바꿀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퇴역한 OH-58 카이오와 정찰 헬리콥터의 역할을 이어받을 미래 공격 정찰 항공기 FARA 프로그램 중단 결정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시작된 FARA 프로그램은
2020년 360 인빅터스를 제안한 벨텍스트론과 레이더엑스를 제안한 로키드 마틴 자회사 시코르스키가 최종 경쟁업체로 선정됐었습니다. 360 인빅터스는 스텔스 설계를 도입한 항공기로, 레이더엑스는 복합추진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연 FARA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여기에 장착할 신형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을 위한 ITEP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받는 등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CJ 엔진이 FARA 경쟁 기체에 장착될 일만 남았던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된 건 드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미 육군은 FARA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용 문제를 겪었는데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무인 정찰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엄청난 가성비에 또 한 번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임스 레인이 미래사령부 사령관은 미 육군이 FARA 같은 항공 정찰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전의 카이오 워리어 같은 유인 항공기가 아닌 무인 항공기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무인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신형 정찰용 헬리콥터를 도입하려던 FARA 프로그램을 대신해 미 육군이 어떤 무인 정찰기를 도입할지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미국의 움직임을 미루어 보아 다가올 미래전의 판세는 드론이 결정지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역대급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21.68%라는 세계 최고 효율을 구현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엄청난 일을 낸 겁니다. 실제로 국내외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이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은 에너지 AI 계산과학실과 협업을 통해 건물 창문이나 텐덤 태양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전지는 21.68%로 반투명 태양전지 분야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며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40시간 이상의 작동에도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뛰어난 안정성까지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핵심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초고 효율화 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텐덤 태양전지, 창호용 태양전지와 같은 고효율, 다기능성 기술이 필요한데 두 기술에는 모두 효율과 안정성이 우수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불투명 태양전지의 금속 전극을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 전극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 중에 고에너지 입자가 발생해 전공 수송층의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완충 역할을 하는 금속 산화물층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조건에서 제작된 불투명 태양전지에 비해 전하의 이동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또한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도 규명되지 않아 꼴머리를 앓았었습니다. 이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진은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시 발생하는 전하 이동성과 안정성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기광학적 분석과 원자단위 계산과학을 활용했는데요. 마침내 그 결과 전공 수송층의 전기 전도도를 올리기 위해 첨가하는 리튬이온이 완충 역할을 하는 금속산 화물층으로 확산되고 결국 특성을 저하시키는 전자구조로 변화된다는 것을 규명해낸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은 원인 규명을 넘어 전공 수송층의 산화 시간을 최적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화를 통해 리튬이온이 안정적인 리튬 산화물로 변환되면 리튬이온의 확산을 차단시켜 소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단순 반응 생성물로 여겨진 리튬 산화물이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낸 겁니다. 이번에 개발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는 투명 전극을 사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중 세계 최고 효율인 21.68%를 기록했는데요. 또 400시간의 장기 보관 조건과 240시간 이상의 작동 환경에서도 모두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효율과 안정성 모두 사로잡은 연구 결과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연구진은 개발한 태양전지를 텐덤 태양전지의 상부셀에 적용해 후면의 빛도 활용하는 양면 수광형 텐덤 태양전지를 국내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작한 양면 수광형 텐덤 태양전지는 후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표준 태양광의 20%인 조건에서 4단자형 31.5%, 2단자형 26.4%의 높은 기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진 에너지연구원 박사는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독특한 유기물 소재, 금속산화물 계면 열화 현상을 최초로 규명했다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개발 기술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건 태양전지가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 일지 무게의 태양전지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도 안 되지만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술이 태양전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연구진의 개발 성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하늘에 떠있는 해의 빛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히며 군사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N군사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 구글도 하지 못한 성층권 90분 비행에 성공했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태양광 무인기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는 실제로 고도 18.5km의 성층권에서 90분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착륙하지 않고 365일 하늘을 날 수 있는 무인 정찰기가 개발된다면 기상관측, 실종자 수색, 불법 어로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개발된 EAV-3 무인기는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가 전체 기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 동력을 결정짓는 부분으로 장기 비행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의 무게 대비 효율을 높이는 것이 고고도에서 오래 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꼽힙니다. 무게 대비 효율이 높아진다면 같은 전력으로 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고 줄어든 무게만큼 배터리를 늘려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연구진이 무게 일지 이하의 초경량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유연 태양전지로 대체한다면 비행 시간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전지 무게가 무인 비행기의 비행 시간과 직결되는 만큼 고효율과 가벼운 무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태양전지 개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연구진이 조금만 더 애써준다면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쓰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한민국 무인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등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인해 많은 부분이 기술적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면서 한국형 드론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요. 전장의 변화에 맞춰 한국군이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변화를 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스텔스 무인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 배치됐으며 최근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100대도 제작해 드론작전 사령부에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무인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확대하는 본격적인 계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인해 한국의 무인기 성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무인기 개발과 더불어 요격 체계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인기 무기 개발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ADD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30km 밖에서 드론을 탐지해 킬러 드론을 충돌시켜 파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 군의 드론 대응 능력은 역대급이 될 전망으로 실제 드론을 사용한 요격 시연은 내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형 대드론 타격 무인기가 적 드론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키는 건 물론 제2의 방산 효자템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두 가지 비중 있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자랑하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침 8시 임무 수행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은 이륙하는 전투기의 엔진과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에서 굉음과 뜨거운 배기가스를 견뎌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어설프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숙련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가뜩이나 산뚱함의 성능이 수준이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공개되자 수준 논란이 더욱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랴오닝함이 1년간 개조를 마치고 시범 운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에는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지 꼭 1년 만의 항해였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중국의 랴오닝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서 겨우겨우 개조해 만든, 그러니까 거의 퇴물로 평가되던 랴오닝함이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부터 랴오닝함의 별명은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 중 하나로 꼽혀 굴욕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에 꼽힌 항모들은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미국의 2차 대전의 레인저급 항공모함, 일본의 시나노급,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함이었습니다. 랴오닝함이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선정된 이유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취역과 동시에 전력 계통에 장애가 발생해 취역 후 몇 년이나 수리와 공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롄 조선소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근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랴오닝함이 시운전을 마친 뒤 훈련용 항모에서 전투용 항모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랴오닝함의 비행갑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 실물 크기의 모형도 목격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J-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함뿐 아니라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모인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함재기를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용인데 모형 함재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항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미국 항모에 비해 취약합니다. 중국도 자국 항모가 미국에 비해 성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 항모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J-1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입니다. 원형인 러시아제 수-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 T-10K3을 밀수에 역설계하고 J-21 수-27 중국 생산형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출생의 비밀 탓에 J-1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까지도 이 전투기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중국은 최근 J-15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신형으로 교체했고 미국 그라울러와 비슷한 전자전기 파생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J-15가 아무리 개량된다 해도 전투행동 반경을 빼놓고 보면 전체 성능에서 미국 F-A-18EF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J-15를 운용하는 중국의 STOBAR 단거리 이함 및 강제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정규 항모보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 F-35C가 1개 비행대씩 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춰 중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FA-18EF의 전투 행동 반경이 최대 72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합니다. 함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 급류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것인데요. F-35C는 전투기 방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에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 AP-G81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 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중 함재기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중국 함재기의 출격 횟수가 미국 항모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는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 발사기를 사용하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T에 이릅니다. 반면 중국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T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측면에서 중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미국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중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 출격 횟수만 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동력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서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구닥다리를 주워다가 만들었으니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다고 한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굴욕을 맛보는 동안 반면 한국은 태국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다. 태국 공군은 코랍 103 비행대대의 F-16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12대를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5세대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이 합동 공격 전투기를 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의 KAI는 태국 공군의 구형 F-16 대체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옵션으로 보이는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경쟁 기종보다 아직은 열세이긴 합니다. KF-21은 현재 프로토타입만 개발 중인 유일한 전투기니까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미국 보잉 F-15EX 이글 E 전투기, 로키드 마틴 F-16CD 블록 70-72 전투기, 스웨덴 사부 그리펜 EF 전투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생산 준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AI는 태국 공군에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또한 다소 라팔 전투기가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전투기는 경공격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태국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J-10C 전투기와 FC-31 전투기 역시 태국 공군과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면 참여가 금지된 러시아 역시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F-16AB ADF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대공 전투에 주력하는 방공 전투 비행대대이기 때문에 태국 공군이 향후 조달할 예정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더구나 KAI는 태국 공군 TO-10TH 골든 이글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도 넣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태국이 최종 KF-21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차기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처참하게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특히나 앞서 1차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의 수송기를 선정했었기에 이변이 없을 거라 예상됐지만 결과는 완전히 판을 뒤엎는 반전의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에 우리 군이 선정한 브라질 대형 수송기 C-390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C-390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항공 수송과 긴급 해외 구조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대형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에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기종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군이 브라질 군용기를 도입하는 건 사상 처음인데 무기 체계를 통틀어서도 한국이 브라질산을 도입하는 건 역시나 이번이 처음이라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특히나 우리 공군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 기종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데도 이번 경쟁에서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무릎을 꿇으면서 충격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군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총 7,100억 원을 투입해 C-393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번에 C-390은 경쟁 기종인 미 로키드 마틴의 C-130J와 에어버스 A440M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지난 2014년 4대의 C-130, J-30을 도입한 1차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원래는 2014년에 7대의 소요를 제기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수량을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 문제, 후보 기종들의 제안서, 서류 부실 문제 등 사업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종 결정이 1년 정도 지연됐었는데 이번에 기종이 선정되면서 2026년까지 우리 공군에 인도되는 걸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군 수송기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공군의 핵심 목적이 전투기를 사용한 공중전과 공습 임무에 집중됐기 때문에 물자와 인원을 수송하는 수송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군의 평시 임무 중 해외 파병 임무와 재해 군안 구조 임무에서 수송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더 이상 수송기 전력 투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실제로 현재 장거리 해외 파병 인원이나 재난 상황 시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데 활약하는 KC-330 시그너스 공중급류기의 경우 민간 항공기를 개조한 군용기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대형 화물의 수송이 어렵습니다. 또한 적의 공습에 노출된 비행장이나 비포장 활주로에는 운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기종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추위에서 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건 다름 아닌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으로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발표 직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유럽 에어버스의 A400M의 1차 사업 기종이었던 미 로키드 마틴의 C-130J를 제치고 브라질 기종이 선정됐기 때문인데 실제로 앞서 1차 사업에서는 C-130J가 선정돼 공군이 4대를 인도받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선 이번에도 로키드 마틴의 기종이 다시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종합평가 결과 C-390이 최고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성능 운용적 합성 가격절 충교역, 국내 기업 협력 등 5가지 평가 항목 중 국내 기업 협력 컨소시엄 부분에서 엠브라에르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엠브라에르는 절충교역 가치로 1억 3,500만 달러,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세계 업체를 제안했다며 절충교역 가치 1억 2,900만 달러와 국내 협력 한 곳을 컨소시엄으로 제안한 로키드 마틴보다 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여러 평가 항목 중 운용적 합성과 비용, 성능에서는 비등비등한 점수를 받았지만 계약 조건과 절충교역, 국내 업체 참여도에서 차이가 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 주요 항공기 사업에서 미국 업체가 탈락한 건 지난 2015년 공중급류기 도입 사업 KCX에서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가 미국 보잉의 KC-46을 제친 후 8년 만인데요.
이렇듯 이번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경쟁은 유독 치열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중요한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엠브라에르의 C390은 이미 우리가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을 통해 4대를 운용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C130J와는 달리 다소 생소한 기종입니다. 해당 기종은 개발국인 브라질을 비롯해 중립국 오스트리아, 나토 가입국인 포르투갈과 헝가리, 네덜란드, 체코가 엠브라에르의 경우 광활한 국토 면적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자연 조건으로 민간 항공기 제작이 발달되면서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상업용 항공기 납품 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엠브라에르의 C390이 세계 최대 방산기업의 50년 장수 상품 C130J를 이긴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의 종합평가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간단히 말하면 성능과 가격 모든 측면에서 C390이 C130J보다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C390은 C130J보다 순항속도, 최고속도, 항속거리, 화물 탑재량이 모두 우수합니다. 해외 방산 자료에 따르면 C130J30은 20톤의 화물을 싣고 2200km를 비행하는 데 비해 C390은 23톤의 화물을 싣고 24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순항속도도 C390이 시속 200km 이상 빠르게 비행하고 최대 화물 탑재량도 C390이 5톤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군에선 록히드 마틴이 1957년 실전 배치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장거리를 이동할 땐 중간 급유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실제로 C130J는 재작년 8월 미라클 작전 당시 아프가니스탄으로 한 번에 가지 못해 중간에 급유해야 했고 올해 4월 프라미스 작전에선 2차례 착륙해 중간 급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C390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390는 C130J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 더 멀리 가고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반면 특히나 가격이나 경제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C130J는 군용으로만 쓰이는 터보프롭 엔진사기를 장착했지만 C390은 에어버스 A320 여객기에 사용되는 민수용 최신 터보팬 엔진 2기를 달았습니다. 검증된 민수용 터보팬 엔진을 사용해서 출력은 더 높지만 역으로 운용 비용과 연비는 더 우수한 게 C390의 핵심 경쟁력이 된 셈입니다. 더구나 기종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 절충교역, 다시 말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대응 구매나 국산화, 기술 이전을 실시하는 부분에서도 브라질이 더욱더 우세했습니다. 엠브라에르 방위산업 부분 CEO 잭슨 슈나이더는 방안에 C390 정비센터 건설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었습니다. 반면 록히드 마틴은 기술 이전이나 절충 교역을 위해 미 국무부와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해 여러모로 융통성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결정의 승패는 국내 업체 참여 부분에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이 국내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1억 2,900만 달러를 제안한 반면 엠브라에르는 세계 업체에 1억 3,500만 달러 상당의 부품을 생산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등 결국엔 우리 방산 업체에 도움이 되는 선택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이번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은 글로벌 항공업체들의 공급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으로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사업에 대해 더욱더 관심이 쏠리며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앞서 올해 초 UAE와 공동개발하기로 체결한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에 대해 방산업계의 시선이 다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송기를 만든 경험이 없는 한국과 UAE가 이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특히나 수송기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수송기란 말 그대로 화물 운송은 물론 여객 운송, 특수 임무 수행 등 용도가 다양한데 우리 공군이 보유한 중형 수송기 KC-330, C-130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KAI가 UAE와 체결한 MOU가 더욱더 의미 있는 건 한국의 경우 다목적 수송기 자체 개발을 모색해오던 차에 국제 공동개발 형식으로 날개를 달게 됐기 때문입니다. KAI는 이미 2021년에 KCX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수송 중량 최대 20톤급의 축소 모형을 공개했었고 작년에는 MCX라는 프로젝트명의 30톤급 축소 모델도 내놓았었습니다.
KAI에 따르면 MCX 다목적 수송기는 최고 시속 850km, 항속거리 최대 5000km 성능을 갖췄는데 2035년 양산을 목표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MCX의 개발비만 총 3조 원, 양산비는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개발 기간은 최대 11년으로 잡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체계 개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듯 현재는 밑그림에 불과한 MCX 사업에 UAE가 공동 투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개발 기간을 줄이는 건 물론 개발 비용 규모에 따라 사업 내용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우리 고위급 군 관계자 역시 KAI와 UAE가 다목적 수송기를 개발할 경우 KC-330, C-130급의 중형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목적 수송기 사업은 우리 항공업계의 수건인 국산 중형 여객기 개발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방산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